후보자님, 그 대통령 사면권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면 질의 답변을 보니까요, 후보자님께서 대통령 사면권에 관련돼서 답변을 주셨는데 어제 그 신숙희 후보자가 답변 주신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신숙희 후보자 서면 답변 207페이지하고 후보자님 답변 240페이지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데요. 한 문장만 좀 차이가 나서 제가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국민통합이라는 제도 취지에 걸맞게 행사된다. 양쪽이 같은데 어제 신숙희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 반면 후보자님 답변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뭐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닙니다.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예. 그러면 같은 생각이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신숙희 후보자. 예.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논란이 됐던 사면권 중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법조인들, 법조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포인트는 이분이 2023년 5월 18일 날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그 뒤로 한 3개월 동안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 했던 공적인 인터뷰 내용, 뭐 SNS 글 내용을 제가 잠깐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정권 교체 이후 정치 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관이 민주당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인가? 판결이 아닌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치 보복을 자행한 김명수 사법부를 심판할 때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이후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내용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인신공격이고 색깔론이죠. 그런데 이런 공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면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합니까? 그 바람직한지 여부를 뭐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다시피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그에 맞추어서 행사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그러면 이제 바람직하다. 법치주의나 권력 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한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요.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뭐 이종석 헌재 소장 청문회 때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헌재 소장은 분명히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8월 14일까지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8월 15일 날 사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3일 뒤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선거 결과로는 참패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선거 결과의 일부에는 이런 식의 사면권 행사가 국민 통합이라는 국민들 법감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국민적 평가가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원님처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려는 질문은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사면권 행사의 양태가 전혀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요. 사면을 받았습니다. 2월 6일 날 설 사면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2월 3일 날 사면 받기도 전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23년 5월 10일 날 징역형이 확정돼서 피선권이 없는 상태였는데 피선권이 없는 사람이 공천 신청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사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경선에 참여할 자격을 얻어서 지금 경선 참여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은요. 원래 이제 세월호 여론조작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분인데 사면을 2번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에도 신년 사면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24년 올해에 또 사면을 해줍니다. 2번을. 이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 사건에서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더 강하게 지금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 법치주의 훼손 또 권력 분립 훼손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면권 행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우선 좀 전에 쭉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런 사건의 진행 경과가 맞다면 그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가 예. 후보자님 답변하신 거 관련돼서 이제 이 부분을 또 후보자님 찢었어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사면권이 행사되기를 바란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면 절차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저 법의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하자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요. 그 위원들한테
제공되는 특별 사면 검토 대상자 명단이 있습니다. 초안이. 근데 그 초안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작성되는지가 전혀 법제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약속 사면 논란이 있었던 것도 2024년 2월 2일 날 사면 심사위가 열려가지고 그 사면 심사위에서 명단을 검토를 했는데 그 초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중에 4명이 김기춘, 김관진, 김대열, 지영관이 바로 전날인 1월 31일, 그 전날인 1월 30일 이틀 사이에 전부 다 상고 취하를 해가지고 확정이 돼버립니다. 아니면 상고를 안 하거나 해서. 그러니까 그 초안이 도대체 언제 어떤 절차로 작성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상태에서 이분들이 미리 알고 사면 취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제도적인 취약점 때문에. 그래서 그 초안 작성 절차가 투명화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사면 절차법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유도 왜 그런 사면을 하게 되었는지가 조금 더 상세하게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판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너무 정쟁화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헌법상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이게 운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화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절차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판검사 탄핵 절차법.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동안에 쭉 말씀해 오신 바에 따르면 그 절차를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법은 필요할 수 있겠다 하는데 공감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깊이 있는 문답하기가 참 어렵죠? 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우리 최고법원의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문답을 해보시죠. 저는 지금 이번 시간은 한 가지 주제만 좀 다루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가 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거 진단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모순되는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효율성이고요. 하나는 재판의 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서면 답변 주신 것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법 신뢰도는 그거에 못지지 못한다. 이것도 이런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 많이 났습니다. 우리 OECD 거의 꼴찌 수준인데 우리나라 이제 법관들이 가지고 계신 자부심에 비춰보면 사실 좀 수치스러운 숫자입니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최근 한 10년, 20년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얼마나 높아져 왔는지에 비춰보면 참 참담한 얘기죠.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되게 높은데 신뢰도는 낮다.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의 개별적인 사건들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후보자님 풀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재판 독립에 대한 공정에 대해서 의혹과 실망을 불러킨 여러 가지 사건들 얘기하셨고 진영 양극화의 문제 또 말씀을 하셨고요. 해법으로 주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해야 된다. 공판 중심주의 실질화해야 된다. 재판 전문화 도모해야 된다.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조인들이 지원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쭉 하셨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보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수단들입니다. 근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쭉 이 내용들은요, 전부 다 재판의 질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덕목이 아니라 재판의 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과 관련돼서는 다소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절차를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더 천천히 해야 되고요.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증거조사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참여재판 하려고 하면 다른 재판 다 멈춰야 되잖아요. 공판 중심주의 마찬가지고 전문화 하려고 하면 전문 인력 심의위원 지정해야 되고 의견 들어야 되고 오래 걸리죠. 경륜을 갖춘 법조인들 지원하게 하려고 하면 사회 경험 많은 사람들 와야 되니까 더 경력이 있고 나이도 있고 연차가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젊은 우리 20, 30대 저 29의 판사가 됐습니다만 그랬을 때 맡았던 사건 숫자만큼 업무 부담 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재판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재판의 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다 국민의 기대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한 번에 먹을 수는 없죠. 쉽지 두 가지를 않을 것 다 취할 같습니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판 속도가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를 높이는 정책들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요. 재판의 퀄리티를 포기하면서 속도를 다시 높여보자라고 하는 정책들일 겁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진단이 저희라기보다도 저희 진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을 증언한다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좀 많아지면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진행하면서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두 가지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재판 증언에는 찬성하는데 두 가지 중에 우선순위는 저는 확실하게 재판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논쟁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 지연 문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 불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법 신뢰도가 낮아진 것 그리고 이 개선되지가 않고 있는 것이 재판 지연 때문인가? 그 인과관계에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자 사법부가 음식점이라고 칩시다. 음식을 내놔야 됩니다. 음식을 옛날보다 빨리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겠죠. 근데 본질적인 문제는 건강한 음식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그런데 빨리 나오지만 건강하지 않은 신뢰도가 낮은 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나오던 음식이 예전에는 1분 만에 나오던 음식이 지금 2분, 3분 걸리고 있으니까 다시 1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저는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요. 중앙정부 기준으로 전체 GDP 대비 한 20%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늘리자고 논쟁을 할 때 사회적으로 어떻게 논쟁이 진행이 됐냐면 지금보다 늘리면 우리 성장 동력이 약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의 복지병 이야기가 얘기됐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형식적으로는 논리가 연결이 되지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그 20% 수준이라는 것은요. 유럽 수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수준이 중앙정부 예산 기준으로 해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계속해서 높여와서요.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정권 교체되면서 계속 높여왔습니다. 지금은 30% 중반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만약에 잘못 진단을 하고 처방을 잘못 내렸으면 이렇게 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OECD 평균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칩니다. 근데 이제 사법 정책, 사법 신뢰도의 이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저는 지금 효율성으로 잡으면 그때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잘못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잘못된 처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여튼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님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예,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지적받는 부분이 재판의 지연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집중이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현 단계에서 좀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